우선은 지금 두 번째 강의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에 이미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시작하신 말 그대로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는 부천시의 통합돌봄 과장님께서 돌봄 통합지원법과 지자체의 실행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이소명 부천시 통합돌봄 과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들리시죠? 안 들리나요? 안 되나? 쉬는 시간이 있어야 제가 연습을 해보고 할 텐데 바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부천시에서 온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를 통합돌봄 과장으로 소개하셨는데 저희는 돌봄지원과로 사실은 명칭이 변경이 돼서 돌봄지원 과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돌봄 통합지원법과 지자체의 실행 전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성남시는 조례를 이미 만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법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민간에서도 많이 오신 것 같고 해서 돌봄지원법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행 전략이라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했던 어떤 일들을 보시면서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통합돌봄 부천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소개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의를 해주신 분이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부천시가 조금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약해서 만든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거고 살던 곳에서 오래오래 살아라는 건가 본데. 네, 살던 데서 오래오래 살아라. 자박이었어! 네. 저걸 밀고 다니는데 오늘은 그냥 걸어왔네. 볼긴데. 허리가 아파서 밖에 못 나가시는군요. 이경자 어머님, 여기 부천시 돌봄 프로그램 모니터링이에요.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이제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 네.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아무 일 없고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이제 저희 중동 한의원이라는 한의 방문 진료 기관에서 이제 방문 출장을 가시는 거죠. 방문 진료를 보시러. 지금 한번 일어나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일어나서 저랑 같이 봅시다. 일어나서 그때 못 일어나지도 못하고 네, 이걸 못 일어나잖아. 옆으로도 못 들어놓고 했는데 조금씩 네, 침 맞으면서 침을 맞으니까 여기가 힘이 져져요. 이거 이렇게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3일 3번 맞고서는 그렇죠. 어르신들이 집 밖에 못 나가시는데 치료를 해서 이제 거동 상태까지 만들어 드리는 거로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병원에도 외래도 가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부천시에 35분 정도 원장님들이 이렇게 참가하셔서 이제 같이 이제 방문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시에서 이런 사례자들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문진로 나갈 수 있는 원장님들이 나가고 이게 연계가 되는 게 중요한데 시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알려주시니까 저희가 나가겠다는 뜻이 있는 원장님들이 요걸 알고서 갈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도 이런 분들이 어디 계신지 사실 저희 모르거든요. 그걸 연계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대상자의 그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도와주는 배우자도 고령으로 혼자서 대상자를 부축하여 병원에 다니기는 힘든 상태라고 하십니다. 병원을 안 가니까 치매 진단을 못 받고 약을 못 먹고 있는 거. 그때 약을 줬는데 그때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를 모르겠네. 저도 이제 갔을 때 뭐 자녀분이 자주 찾아오시냐 여쭤봤는데 못 치워놓고 있으면 저희가 다 치워드리고 만들 수 있는 거는 제가 만들어드리고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저희가 좀 우울하시거나 이제 대인 기피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좀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좀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좀 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오셨던 그 김선임 선생님 너무 잘하셨어요 일을. 그다음에 저기 최삼순도 진짜 센스 있게 잘하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요. 나간 지한 2년 다 넘었죠. 이제 병원에 갈 때는 억지로 이제 내려가서 가는데 한 번은 못 올라와서 과장님이 업고 올라왔어요. 통합 돌봄센터 최고. 내가 행복할 때 나는 오늘의 햇빛을 사랑하고 내가 불행할 때 나는 내일의 별들을 사랑하죠. 이렇게 내 생명의 숨결을 밖에서도 안에서도 되어있죠. 내게 처음 뵀을 때는 거의 진짜 죽어갔었어요. 누워서. 지금 내게 불행이 와도 나는 또 그에게 감사해. 발명 대회를 해야 되겠어. 우리 행복의 문은 밖에서도 우리 행복의 문은 안에서도 열리게 되어 있죠. 네, 이게 통합돌봄이에요. 보시면서 좀 한 번이나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이 말해주는 거는 결국은 지역에 그 집에 가봐야 그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분이 지역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가장 그 현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움직이지 못했던 분들이 재택의료 의사 선생님이 가서 치료를 해주면서 좀 걸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밝게 웃기도 하고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봄 통합지원법과 지자체의 실행 전략에 대해서 이제부터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는 이 순서대로 할 예정이고요. 돌봄 통합지원법이 생기지 않았을 때 사실은 저희가 2019년부터 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례를 중간에 만들어서 우리 조례를 기반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지만 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이 통합돌봄 사업을 가져가는 방향을 잡고 가는 데 있어서 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돌봄 통합지원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힘을 받고 지금 부천시가 그래도 지금까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의 의미는 뭘까라고 제가 의미를 생각해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 돌봄 통합지원법은 2019년에 선도사업 할 때부터 만들자고 했던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이 발의만 되고 법률로 통과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7개의 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법안 내용도 서로 너무 상이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통합돼서 돌봄지원법 생기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복지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나마 저희 하나로 통일된 이런 법을 짧게 그러니까 법의 길이는 길지만 돌봄 통합지원법이라고 지금 짧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 법을 통과시켰고 결국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전국의 본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제정의 의미로 보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 정부의 때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의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20년과 21년에 발의되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법안이 이제는 결과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통합지원법은 그 자체로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선언적 의미이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업무와 지역사회 실천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기준이자 관련 사업의 근거다.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 서도빈 교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제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동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복지관에서 오신 선생님도 계시겠는데, 여지껏 지금 우리가 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현장을 진행을 했느냐면,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득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 소득과 재산에 맞춰서 기초수급 대상은 기초수급 서비스를 주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차상위 의료면 차상위 의료로, 아니면은 기초연금 대상은 기초연금을 노인복지과에서, 이런 식으로 조사는 하나 통합조사팀에서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소득과 재산에 맞춰서 서비스를,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걸로 갔고요. 그나마 이제 보통 모든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사례관리를 통해서 들어올 경우만. 근데 보통 아시다시피 사례관리 대상은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 대상에 대해서 서비스가 지금까지 나갔던 거고, 그 기본은 통합조사 팀에서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돌봄이라는 것, 이 사람이 돌봄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조사할 때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물론 많은 곳에서의 데이터들이 들어오는 건데, 그거는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데이터인데 우리는 협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어디랑 하냐면 건보공단이랑 이 대상을 선정할 때 있어서 건보공단하고 협업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연금하고도 협업을 장애인 쪽으로 하게 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역이 조금 다른, 그러니까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도 다르고 조금 다른, 그런데 동에서 이걸 또 감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또 현장은 또 좀 더 이게 협업이 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장도 많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동에 계신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악유가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희 부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 한은 우리가 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으로 보는 지방정부의 역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은 7장에서 30조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총칙, 그 다음에 2장 계획 수립, 3장 지원 절차, 4장 지원 내용, 그 다음에 5장의 기반 조성입니다. 총칙에는 누가 대상인지, 통합돌 지원이 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설명을 다 해주셔서 요거는 패스하고요. 결국은 이제 지자체의 포괄적인 역할이, 통합돌봄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포괄적인 역할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계획 수립은 지자체는 매년 그 통합 지원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본인한테 신청도 받고, 그 다음에 발굴도 하고, 그 다음에 직권조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어난 자 통보, 우리가 태어난 자 통보받은 적이 아마 복지 파트에서는 보건소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 받은 적은 없는데, 태어난 자에 대한 통보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에 있는 복지 파트에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보건 파트에 있는
입장에서는 업무의 영역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정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를 서비스 제공 기관에 줄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어서 같이 그러니까 연구하고 같이 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뭐 이게 이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건의료, 그다음 일상생활, 주거, 뭐 모든 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모든 서비스들의 총괄적인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 게 통합돌봄의 해야 될 일이고 통합돌봄 서비스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반 조성 부분이 있는데요.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되고 시군구 및 전담 조직 설치할 때 이제 보건소에도 그리고 이런 이제 이런 복지나 보건소에 이런 전담 체계를 만들어서 구성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성에 대한 것도 법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해 통합지원의 책임을 지고 또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렵고 아우 나 정말 이게 이런 업무를 왜 내려보내 그렇게 하고 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 업무가 결국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내년에는 본사업을 가져갈 때까지 준비해서 본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군구는 생활권 단위의 종합적인 돌봄 정책 추진 및 실행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 운영 및 실행을 위한 추진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듣기로는 성남도 과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시군구는 인력이 너무 없으니까 한 명만 이 통합돌봄 담당자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할 수가 있는 업무는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제가 저희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는 이제 과가 생기고 또 팀을 만들 거라서 조금 그나마 괜찮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런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업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 주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한 사례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령 안에 제가 알기로 아직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7조에 업무의 전담자 지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조직 개편하고 전담 조직 만들어도 업무가 워낙 많으니까 겸업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업무만 하게 안 하고 이것도 좀 해 이러고 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업무가 전담자가 없고 겸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담자가 있어야 돼요. 이 업무를 하려면. 그래서 왜 그런지는 해야 될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좀 여기에 시군구에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다면 시에 성남시에 이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꼭 기억했다가 전담자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에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인력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어젠가 공문도 왔더라고요. 그 인력을 더 충원해 주는데 하반기부터 준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좀 배치를 좀 해달라. 내년 하반기부터 주는 인력 주고 나서 배치하지 말고 미리 좀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아마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서비스로 인한 돌봄 공백을 개선하고 돌봄 수요자에게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등 지역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적 돌봄 서비스가 가능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통합 지원 협의체가 민관 협업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없는 지자체인 경우는 지역사회 협의체 있잖아요. 거기 그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기존에 많은 이 사업을 진행한 분들이 통합지원협의체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좀 분리돼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입니다. 좀 약간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저도 한번 통합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통합지원협의체에 계신 위원들도 합치는 걸 원치 않아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따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천시 통합 돌봄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정책이든 현황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성남도 어떤 현황을 갖고 있는지 지금 다 파악은 하고 계실 거예요. 노인 인구는 어떻게 되는지, 뭐 돌봄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예산은 얼마인지, 복지 인프라는 어떤지. 다행히 우리 부천시는 복지 인프라가 굉장히 많고요. 복지관이 14개 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10개, 노인복지관 3개, 그다음 장애복지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도 굉장히 많아요. 1,400개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인복지시설 아시죠? 그 요양원이나 재가센터 이런 시설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좋다. 근데 예산은 보건복지 예산은 한 전체 예산의 55% 되는데 통합돌봄 사실 예산은 11억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내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서 걱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고 돌봄 수요에 맞추고 그리고 또 복지 예산을 충분히 하지 않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서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부천시의 현황들을 중심으로 현황을 바탕으로 저희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 전국적인 조사 통계에 본인이 거주하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고 말씀하신 게 87%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해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게 56%였거든요. 근데 부천시가 조사를 했어요. 거기 거동이 불편해도 제가 서비스 받으면 살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 올라갔어요. 87%. 결국은 내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가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10몇 프로는 정말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분들은 아마 자녀들 생각하고 가족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좀 다른 면이 있다는 거. 제가 서비스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어르신들도 그 욕구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런 욕구들 때문에 우리는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서 지역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부천에서는 그 가장 우선해야 될 정책을 또 노인 정책이라고 또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건 일상생활 지원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예산 한 60% 이상을 쓰는 게 일상생활 지원 사업이에요. 그만큼 먹고 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1인 가구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노인 인구. 아까 33,000명의 우리 노인 중에 1인 가구라고 했는데 한 9만 명 정도가 1인 가구거든요. 그 중에 한 또 3분의 1 정도가 50대하고 64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년 뒤에는 이분들 다 1인 가구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내 집에 살고 싶어하는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통합돌봄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또한 가족 돌봄 부담을 줄여주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본 거죠.
넘어가 버렸는데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가다가는 부천시 사실은 젊은 도시처럼 우리도 젊은 아이들도 많고 그런 도시였거든요. 한 15년 전만 해도. 근데 급격히 늘어나는 거를 감지하고 이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19년에 이제 선도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 선도 사업부터 시범 사업을 하는 동안 저희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었고 팀으로 시작했어요. 팀장 하나, 복지직 하나, 간호직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 분이 팀을 복지정책과에 한 팀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결국 안 돼서 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고 필요에 의해서 과도 만들고, 그리고 선도 사업이 22년에 끝났는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시장님이 한 20억의 예산을 또 세웠다가 이제 선도 사업이 되면서 약간 좀 예산을 줄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걸 다 뛰어넘고 이제 다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조례도 만들고 그다음에 과도 팀도 떠나서 과까지 이제 만드시는 것 같은데 너무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게, 조례가 없을 때 저희 과는 계속 없어질 뻔했었거든요. 왜냐면 법도 없는데 뭘 이 시범 사업 하는 사업을 계속 가져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 말고 다른 업무를 하는 복지직들도 통합돌봄 그냥 뭐야? 우리가 계속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이쪽 어차피 가야 되는 방향이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아요. 기존에 하는 방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굉장히 좀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홍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어떻게 보면 부천시 통합돌봄 시스템은 그냥 우리 혼자서 막 뛰어다녀서 된 건 아니고 민과 관이 협업해서 만든 결과물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거든요. 그거 중요하다고 말씀 앞에 강의해 주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민간 협력이 답이에요. 공공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관하고 민이 손을 잡아야 돼요. 잡고 있죠? 예? 잡고 있죠? 같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홍보할 때 계속 제가 이거를 계속 얘기한 이유는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계속 하니까 서비스라고 되게 작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서비스만 하는 걸로는 끝나지 않잖아요. 체계도 만들어야 되고요. 민간 협력을 끌어내야 돼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시스템 만들고 그런 민간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이 과정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그냥 통합돌봄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책이고 시스템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서비스가 더 중요한 건데 자꾸 그렇게 말한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시스템 안에 정책 안에 서비스 당연히 있죠. 서비스가 가야죠. 그래서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기존 서비스가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제공하는 그런 연계하고 직접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족한 거는 지자체마다 달라요. 의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 지원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어디가 부족한지를 찾으셔가지고 그거에 맞는 자체 서비스를 개발해야 돼요. 그거를 직접 해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도 되고 이런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주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복지관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차피 그 주민을 위한 복지관이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 그러니까
저희도 복지관하고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 아니면은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민관이 협력하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속 거주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역할이 포함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부천시 조직은 사실은 아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 3명이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과가 필요해서 과에서 돌봄 팀이 운영을 했거든요. 사실 2개의 팀인데 위기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의해서 팀이 하나로 줄긴 줄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래서 팀이 어쨌든 복지과에 팀은 하나 있어요. 그 대신에 보건소에서 건강돌봄팀을 또 만들었어요. 이게 또 우리 부천시가 가장 잘하는 점으로 강점으로 그 회자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와 복지가 그 같이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은 어떻게 보면 안내 창구 정도만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10개 동이었다가 37개 동 전환하면서 그 찾아가는 보건복지 인력을 10개 동일 때 받아서 인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시가 중심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시군구가 많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은 안내 창구 정도의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지원 창구가 이제 3개 구청에 있는데 스마트 돌봄 팀이에요, 지금은. 근데 앞으로는 돌봄 지원 팀으로 바꿀 거예요. 통합 돌봄 팀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팀 이름도 바꿀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기관도 다양하게 지금은 전에는 지금 아마 이 자료에는 58개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65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 협의체에는 우리가 24명이 있는데 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당연직으로 국장님, 보건소장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장님이 들어와 있으세요. 요거는 또 여기서 결정하시면 돼요. 누구를 당연직으로 할 건지. 조례 아마 치렀을 것 같거든요. 예. 결국 우리 시스템은 이런 모양이다라고 저희가 한 장으로 표현을 한 건데요. 신청 발굴해서 시한테 원포인트로 주면 저희가 이제 각 구의 대상자를 나눠주고 구에서 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의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진짜 그 지원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모니터링하고 종결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지게 되고요. 그 밑에 서비스는 28개의 서비스가 있는데 자체 서비스까지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서비스 해가지고 자체 서비스 한 15개 정도 되거든요. 그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에이징인 플레이스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저희 시스템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신청과 지원까지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그런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아마 통합돌봄 하시면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랬고 지금 많이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동이 아닌 사람이 우리 동에 와서 신청해도 받아서 시청해주면 시청에서 이제 대상이 어디 사는지에 따라서 그 대상을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우리는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인데 소사구에 있는 병원에 누워 있어. 근데 퇴원해야 되고 집에 가서 지금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살던 동네에 가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병원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냥 시로 그냥 신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시에서 그 대상자를 퇴원하기 전에 가서 조사해보고 그다음에 퇴원할 수 있도록 또 연계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살아도 우리 동네 어디에 살아도 어느 곳에서 발견이 돼도 이분이 통합돌봄 대상이면 저희가 이제 시로 그 원포인트로 전달이 되고
그리고 그분이 서비스로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부터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부천시 통합돌봄 시스템은 수요자 중심으로 의료 요양 돌봄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 서비스 있고, 이게 이제 아까 작은 거 이렇게 한 장으로 보인 거에 이렇게 조각조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비스를 참여하는 곳들이 많고요. 이런 사업들을 기존 서비스 플러스 통합돌봄 보충 서비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체 서비스를 해가지고 제공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세트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상자의 상태, 기능, 욕구, 변화에 따라서 의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 건강한 상태에 따라서 목표를 세우고, 또 목표에 맞는 서비스가 뭔지를 우리가 이제 메뉴판처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 계획을 세울 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마치 이제 사례관리 시스템하고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에 건보공단이 이제 같이 판정조사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판정조사를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으나 하다 보니까 긴급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좀 저희가 어필을 해가지고, 지금 긴급하신 분들은 그냥 자체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도 되고 지금 발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판정하고 판정 결과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회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아까 제가 나와서 설명했잖아요. 그 어떤 무슨 회의 장소에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각각의 자체 개인 계획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게 통합지원 회의하는 장소의 모습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서비스가 나가고 이제 관리하고 종결하는 그런 방식을 찾고로 가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지원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은 직종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다분야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민간하고 해서 인력 풀은 107명, 지금은 104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 중에 그때의 그 사례, 그 올라오는 사례에 서비스를 줘야 되는 그런 기관들은 물론 무조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조사했던 분들도 이 그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계획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분을 종결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거를 여기서 아니면 서비스를 지속해야 되는지. 한 3개월이 기본이고 연장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지속적으로 살려면 이 서비스를 종결하는 게 무슨 그렇게 종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말씀드리지만 시설에 아예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안 되면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런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종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사 가는 경우도 있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그 전에 사례 설명할 때 나왔던 어떤 사례자는 돌아가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가신 거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네,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을 할 수 있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데 종결도 있다는 거 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나누느냐 했을 때 지금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지금 나눠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조금 쪼개서 보면 보건의료 파트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여기다 넣은 건데, 통합건강돌봄센터를 만들었어요. 이건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결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공간에 건강 돌봄센터를 만들고, 이거는 예방사업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집에 직접 가서 간호사랑 그다음에 영양 관리하는 분, 그리고 그 치위생사가 같이
가셔서 운동 처방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서 운동도 시켜드리고 건강 체크도 하고 그다음에 치아 그 건강을 확인하거든요. 근데 잘 먹어야 건강한대요. 그러니까 치아가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치위생사를 더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재택의료센터는 아시죠? 이제 성남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이제 양이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 5개, 양이 2, 한이 3. 근데 또 공은 또 내려왔더라고요. 이 또 재택의료센터 추가 모집한다고. 근데 저희는 또 벌써 또 양이 2, 한이 2이 또 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했던 샘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시고 참여해야겠다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해서 안타깝긴 한데 부천시는 또 너무 많아서 또 걱정이긴 한데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 건강 리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민이 그 돌봄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퇴원한 환자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몸이 굳어서 건강을 잃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운동 처방을 해주면 의사가 재택의료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운동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에 따라서 주 1회 아니면 뭐 주 2회 나가서 건강 운동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좋아진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은 충분히 많이 아실 거고 틈새 지원만 설명드리면 주말이나 야간에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하고 연계해가지고 틈새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 안전 홈케어하고 케어 안심주택. 실제로 저희가 엠마우스 하우스라고 중간집을 가장 최초로 만든 지자체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걸 또 법도 없었고 운영하려면 법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없었고 운영할 수 있는 이제 검토를 했을 때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케어 안심 주택을 만들어서 활용하자 해서 LH 공사에 요청해서 한 3개의 집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 걸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중간집 역할을 하는. 병원에 있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집을 처분하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딘가에 잠깐 있다가 새로 들어가서 살 집을 마련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집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방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은 너무 지저분하고 그 다음에 낙상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분도 잠깐 그 집에 있다가 그 집을 좀 고친 다음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 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돌봄 안전망, 돌봄 플러그만 설명을 드릴게요. 2개 다 설명해야 되는데 돌봄 플러그는 1인 가구 있잖아요. 아까 1인 가구 계속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돌봄 플러그는 굉장히 단순한 플러그를 갖다가 설치를 해요. 어디다 하냐? 가장 많이 쓰는데 화장실 안 갈 수 없잖아요. 화장실에다가 설치해 놓고 아니면은 밥솥, 밥 안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솥에 꽂는다든지 이렇게 2개 정도를 꽂아 놓으면 그것이 이제 밥솥을 쓰지 않거나 화장실에 안 가면 이상한 징후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니터로 전송이 돼서 그분이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빨간불이 들어오면 집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병원에 입원시킨 적도 있고 그리고 집을 잃어버려서 돌아다니게 되는 그런 그런 어르신을 찾아서 집에 모셔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 플러그는 저희가 이제 40대 중반 된 그 팀장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에도 설치하면 좋겠다. 내가 또 사고 나면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우리 집에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뭔가 이런 장치가 있다는 것이 안심이 된대요. 어르신들도. 예. 그러니까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도 많이 안 드는 기구인데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근데 중요한 건 관리가 문제잖아요. 관리를 누가 해야 돼요? 기계가 하나? 모니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서비스에 보면은 사람의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본래는 이거를 복지관에다 했는데 복지관이 뭐 24시간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이 돌봄 프로그램 연구임대학 주택에다가 설치했는데 LH공사 직원은 당직이 있어요. 그렇죠? 주말에도 일하거든요. 그래서 LH공사와 손을 잡아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24시간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센터는 임대 아파트가 점점 노화돼가지고 여기 임대 아파트 있나요? 네, 점점 노화되니까 살던 분들이 다 노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노인 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많은 노인분들이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노인복지관은 더 멀리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예방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통합돌봄 대상인데 집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 집에서 못 나오는 분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데 사회생활을 하면 그 예방 노화되는 걸 조금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커뮤니티 케어 센터예요. 그래서 돌봄 여기에서 건강 돌봄 학교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건강 운동도 하고 여기서 모여서 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거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고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돌봄학교 여기서 나왔네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개발한 사업을 어떻게 개발했냐, 기준복지 제도를 놔두고 자체의 어떤 사업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한, 여기 누구나 돌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표를 만들면서 뭘 할 건지를 고민을 했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결국 우리 통합돌봄은 복지와 보건 전담팀이 배치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민과 관이 전체 어떤 가정이든 모든 가정에서 같이 협업했다는 것들이 굉장히 강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민과 간이 협력하는 게 답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업을 통한 그 사례 2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요거는 저희가 그 PD수첩에 간병 지옥인가? 간병에 관련된 테마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대안으로 설명이 됐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사례자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를 넘어서며 초고령화 도시로 진입하는 경기도 부천시. 시는 이에 대비해 2019년부터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을 연계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치매면 보건소 찾아가야 되고,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을 가야 되고, 불편한 몸이어도 찾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돌봄이 필요하면 또 동사무소 찾아가서 해야 되는, 혼자 다 찾아다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어르신이 이 통합돌봄 대상이라고 발견만 되면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결정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시가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 없도록 돌봄 공백을 메우는 일. 안녕하세요. 병원에 올 수 없는 노인을 위해 2023년부터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살짝 들어서 바닥에 놓지 않고 당기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잡으셔도 돼. 이쪽 다리 들 때 허리 힘 빼고 쭉 펴고 허리 당겨요. 그죠? 자, 이쪽 다리 들고 쭉 할 때 허리 당겨요. 지난해 7월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김씨 할아버지. 눌렀을 때 특별히 아픈데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아픈가요? 요 위인가요? 네. 근데 지금 이쪽 다리, 오른쪽 다리 들 때 여기가 불편했거든요. 그 불편한 상태 나타나시는 건 이쪽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 부분들 치료를 좀 해드릴 거야. 기분은 요새 좀 어때요? 별일은 없어요? 기분은 맨날 안 좋죠. 맨날 안 좋아요?
할아버지는 오랜 간병 끝에 아내를 떠나보내고 자, 호흡하자. 후 하세요. 아버님 힘 빼고 숨. 3년 전부터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진료가 이루어지는 동안 설치하는 그거 안전바 설치도 다시 한번 확인해봐가지고 어르신 의사 한번 물어보고 안전하게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다른 전문가들은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위험 요소들을 체크합니다. 가스는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안전 가스 타이머는 설치돼 있고 집에 가게 되면 그 환자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으로 알게 돼요. 이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상황, 환자가 연락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뭐 술병 놓여 있는 거, 뭐 냉장고 안에 음식 같은 거 다 의사가 직접, 한의사가 직접 보거든요. 어깨가 아파요라고 했는데 그 어깨 아픈 이유가 집안의 가구 높이가 안 맞아서 아픈 경우도 있고, 모르는 약을 두 가지 먹고 있는데 둘 다 혈압약이었던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시던 분도 저희가 확인해서 해결해 드리기도 하고, 집 안에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를 한의사가 가서 판단하고 그걸 바꿔드리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되게 나요. 일단은 오시니까 일단 그 전에는 일체 사람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한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말벗을 해주고 가시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김 씨 할아버지처럼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는 관내 노인은 연간 1000여 명에 달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합니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관 등 관련 기관에 누구든 신청할 수 있고, 병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직접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존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때 동사무소 가세요, 이렇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가세요, 이렇게들 다 대답을 하는데, 이 통합돌봄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 발굴되는 그런 그 경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뭐 예를 들어 중동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오정구에 있는 복지관을 다녀요. 근데 복지관을 다니다가 복지관 복지사 선생님이 내가 통합돌봄 대상이라고 판정이 되면 복지관에서 바로 이제 시청으로 대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처럼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청 후엔 구청에서 방문 조사를 나가 돌봄 계획을 세운 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받으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조사하고 그분이 필요한, 그러니까 옷도 맞춤형으로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입어야 편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비스가 그렇게 제공됐기 때문에. 살던 곳에서 더 건강한 삶을 누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야기. 부천시의 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범사업. 노인,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시범사업의 효과는 뚜렷했습니다. 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례자 설명이에요. 제가 그때 이제 PD님이 어떻게 경로로 돼서 들어오는지 설명하라 해서 얘기한 건데, 이 사례 설명한 거예요. 복지관에서 발굴이 돼가지고 우리 시에 의뢰돼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가장 이 사례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통합돌봄 사업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냐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조금 뜸들이다가 하신 말씀이 죽었죠 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삶의 의욕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가 생긴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뒀으면 어떻게 보면 고독사 되실 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저희한테 발굴이 돼서 된 것인 거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드렸지만 이런 사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더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양의와 한의가 같이, 지금 한의사 선생님만 나오지만 이 사례는 양의와 한의가 함께 협진을 해서 좋은 그 효과를 내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다음 사례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이
사업들에 대한 분석을 해봤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실제로 건강돌봄센터에서의 실천도 변화를 보면 고혈압도 낮아지더라고요. 혈압도 낮아지고 혈당도 내려가고 이런 굉장히 좋은 효과. 집에 계시는 분들이 식단이나 이런 거 관리해 주는 걸로도 굉장히 약 조절을 해주는 것으로도 건강해지는 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양한이 협진에 대한 만족도 되게 높아요. 가장 낮은 그래프는 또 이 서비스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다 쓰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부분, 그러니까 의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예산이 7억이 감액되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는 쓰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차상위 의료 대상자 진료비 우리 자부담 비용 넣잖아요. 그 비용이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여기다 담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했던 일들의 가장 많은 거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뭐 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고 민간 협력을 끌어내는 거. 그러니까 복지와 보건이 함께 해야 된다고 그 힘을 같이 모았던 것들이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5개의 의학단체와 함께 하려고 노력했던 거, 그 다음에 종합복지관, 뭐 여기 이 통합돌봄 관련된 모든 사업에 참여했으면 좋겠는 지역사회 경제조직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요. 그런 조직들이 있으면 다 찾아가서 같이 하자고 하고 같이 손을 잡았던 일들이 가장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천시는 조금 이제 다른 시하고 좀 달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 동이 37개 동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이 없어서 그렇지 통합돌봄 이 사업의 조직화는 동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저희와 다르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체 사업도 다르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했던 노력들이나 이런 사례를 보여드림으로써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시라는 거지 저희랑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의 역할, 그 다음에 구의 역할이 달라야 될 거고, 근데 아마 지침도 그렇고 동중심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서 내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그냥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 했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뭐 저희는 향후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장애인 돌봄 체계를 만드는데 또 좀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을 좀 다지고 지속 가능하게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가장 내년에 하고 싶은 거는 돌봄 생태계를 지역에 확산하는 그런, 그러니까 주민들을 통한 주민 활동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도 내년에 다른 데서도 부러워할 정도의 훌륭한 그런 통합돌봄 체계도 만드시고요. 조직도 만들고 예산도 만드셔서 우리 부천시에 와서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